백만장자 경영진이 고급 호텔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을 준비합니다. 그 뒤에서 한 가난한 소녀가 그를 어떻게 죽일 것인지에 대해 이탈리아어로 이야기하는 잠복 조직원들의 대화를 듣습니다. 겁에 질린 소녀는 방으로 뛰어들어 모든 것을 바꾸는 경고와 함께 운명을 방해합니다. 매복 작전이었던 이 사건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고급 호텔 시그니엘에서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직원들이 로비를 오가고 특별 경호원들이 전략적 위치에 배치되었다. 오늘은 SK그룹의 최고 경영자 박진우가 한중일 3국 간의 대규모 기술 협약을 체결하는 날이었다. 박진우는 55세의 냉철한 비즈니스맨으로 한국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호텔 최고층 컨퍼런스룸에 앉아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10년간의 협상 끝에 맺어질 이 계약을 앞두고 그는 완벽을 기하고 싶었다. 박 회장님, 중국 대표단이 30분 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비서가 정중하게 알렸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네. 그리고 일본 측은? 이미 호텔에 체크인하셨습니다. 11시 정각에 회의실로 오시겠답니다. 그때 호텔 서비스 복도에서는 7살 소녀 김수진이 엄마를 기다리며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엄마 김민지는 시그니엘 호텔의 객실 담당 직원으로 오늘같이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에는 평소보다 더 바쁘게 일해야 했다. 수진이는 학교가 방학이라 종종 엄마의 일터에 따라왔다. 수진아, 엄마가 조금만 더 일하고 올게. 여기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민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여기서 책 읽고 있을게요. 수진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민지가 떠난 후 수진이는 몇 페이지를 더 읽다가 목이 말라왔다. 물을 마시러 가려고 일어섰을 때 그녀는 복도 끝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두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호텔 보안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말투와 행동은 전문적이지 않았다. 수진이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일본어 덕분에 그들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일본어로 대화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일본어가 아니었다. 그들은 코드와 은어를 섞어 사용하고 있었고 수진이는 그것이 위험한 내용임을 직감했다. 오늘 타겟을 혼자 있을 때 제거해야 해. 계획대로 진행하자. 한 남자가 말했다. 걱정 마.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박진우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모든 걸 끝내버릴 거야. 다른 남자가 대답했다. 수진이는 할머니가 일본에서 온 분이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일본어를 배웠다. 그녀는 그들이 박진우라는 사람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수진이는 두려웠지만 누군가 위험에 처한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어른들이 회의하고 있는 방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서비스 복도를 빠져나와 메인 로비로 향했다. 작은 체구 덕분에 그녀는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여러 개의 회의실이 있었고 수진이는 직감적으로 가장 많은 경호원이 있는 문 앞으로 향했다. 어이 꼬마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경호원 중 한 명이 그녀를 발견하고 물었다. 저는 수진이는 말을 더듬었지만 곧 결심한 듯 똑바로 말했다. 박진우 아저씨를 만나야 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경호원은 그녀를 진지하게 보지 않았다. 여기는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로비로 돌아가렴. 하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경호원의 손을 뿌리치고 재빨리 회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방 안에는 박진우와 그의 임원들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다. 누구지? 박진우가 놀라서 물었다. 아저씨, 위험해요. 수진이가 소리쳤다. 나쁜 사람들이 아저씨를 해치려고 해요. 제복 입은 사람들이 일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저씨를 혼자 있을 때 제거하겠다고 했어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무슨 소리냐 꼬마야.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제가 복도에서 들었어요. 2명의 경호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일본어로 아저씨를 해치려는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진짜 경호원이 아니에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수진이는 그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그녀가 복도에서 본 남자 중 하나였다. 박 회장님, 중국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지만 그의 눈은 수진이를 향해 있었다. 박진우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수진이를 자신의 뒤로 끌어당기고 침착하게 말했다. 모두 방을 비워주세요. 지금 당장 보안 책임자를 불러오세요. 임원들이 당황스러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거짓 경호원은 갑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박진우는 즉시 반응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무거운 크리스탈 물병을 집어들어 그 남자를 향해 던졌다. 물병은 남자의 가슴을 정확히 강타했고 그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보안! 지금 당장! 박진우가 소리쳤다. 순식간에 진짜 보안 요원들이 방으로 달려들어왔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진 남자를 제압했다. 수진이는 공포에 질려 박진우의 다리 뒤에 숨어 있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호텔은 혼란에 빠졌다. 경찰이 출동했고 박진우의 진짜 보안팀은 모든 가짜 경호원들을 색출하기 위해 전 호텔을 수색했다. 조사 결과 그들은 경쟁사에서 보낸 산업 스파이로 밝혀졌다. 그들의 목표는 박진우를 납치하여 중요한 계약 정보를 빼내는 것이었다. 위기가 진정된 후 박진우는 수진이를 호텔의 스위트룸으로 데려갔다. 그는 그녀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부드럽게 물었다. 내 이름이 뭐니? 김수진이에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진아, 오늘 네가 나를 구했어. 어떻게 그들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었니? 박진우가 물었다. 할머니가 일본에서 오셨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일본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수진이가 대답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이상한 말투로 말할 때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들은 진짜 경호원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박진우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넌 아주 용감하고 똑똑한 아이구나. 내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엄마는 이 호텔에서 일해요. 객실을 청소하세요. 아빠는 우리와 함께 살지 않아요. 수진이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박진우는 갑자기 자신이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호텔 직원의 딸에게 목숨을 빚지게 된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항상 자신의 부와 권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오늘 작은 소녀 하나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수진아, 네 엄마를 만나고 싶구나. 우리가 함께 찾아볼까? 박진우가 말했다. 수진이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엄마가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박진우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호텔 관리자를 불렀다. 몇 분 후 김민지가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진아, 민지는 딸을 껴안았다. 어디 있었니? 난 너무 걱정했어. 엄마, 제가 나쁜 사람들로부터 박 아저씨를 구했어요. 수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민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박진우를 바라보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인 중 한 명이 그녀의 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말을 잃었다. 김민지 씨, 박진우가 정중하게 말했다. 오늘 당신의 딸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특별한 아이입니다. 민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 딸이 폐를 끼쳐드렸다면? 아닙니다. 박진우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녀는 영웅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과 수진이에게 적절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밤 박진우는 호텔 스위트룸에 홀로 앉아 있었다. 중국과 일본 대표단과의 회의는 내일로 연기되었다. 그는 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 작은 소녀의 용기가 없었다면 그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진우는 수진이와 그녀의 엄마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민지의 건강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를 걱정스럽게 했다. 그는 평생 동안 사업과 이익만을 쫓아왔지만 오늘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진정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내일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내일 그들을 찾아가 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박진우는 예정된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비서에게 알렸다. 그는 어제 수진이가 말한 주소를 향해
운전색에 지시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 그곳은 그가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다. 회장님, 정말 여기가 맞습니까? 운전기사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래, 여기 맞아. 박진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는 낡은 아파트 건물 앞에 서서 잠시 주저했다. 이런 곳에 온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평생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와 고급 별장에서만 살아왔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듯했고 그는 좁은 계단을 따라 5층까지 올라갔다. 계단을 오르면서 그는 숨이 가빠졌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이 불쾌하지 않았다. 503호 앞에 도착한 그는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민지가 문을 열었고 박진우를 보자 그녀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회장님! 그녀는 당황스러워하며 인사했다. 이런 곳까지 오시다니. 방해가 된다면 사과드립니다만 수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박진우가 정중하게 말했다. 민지는 서둘러 그를 안으로 초대했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벽에는 수진이의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작은 식탁 위에는 약병들이 놓여 있었다. 방 한쪽에는 얇은 매트리스가 바닥에 깔려 있었다. 수진이는 학교에 갔습니다. 곧 돌아올 거예요. 민지가 설명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박진우는 작은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다. 민지가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박진우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작은 공간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그것은 그의 넓은 펜트하우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다. 벽에 붙은 사진에서 그는 웃고 있는 수진이와 민지를 보았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행복해 보였다. 민지가 차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기침을 참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박진우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주목했다.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작은 감기일 뿐이에요. 민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진우가 말했다. 수진이는 정말 놀라운 아이군요. 민지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네, 그 아이는 특별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이미 많은 책임을 떠안고 있어요. 제가 많이 아플 때면 수진이가 저를 돌봐줘요. 많이 아프신가요?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다. 피해 문제가 있어요. 의사들은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치료비가 제가 호텔 청소부로 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박진우는 갑자기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여성은 딸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은 어제 그의 목숨을 구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회장님. 저희는 괜찮습니다. 어제 일은 수진이가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들어왔다. 그녀는 박진우를 보자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박 아저씨. 그녀가 기쁘게 외쳤다. 박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안녕 수진아. 네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인사하고 싶어서 왔단다. 수진이는 책가방을 내려놓고 그에게 달려갔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나쁜 사람들이 다시 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에 박진우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응, 나는 괜찮아. 네 덕분이지. 너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왔어. 수진이는 빛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저는 그냥 아저씨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네가 특별한 이유야. 박진우가 말했다. 많은 어른들도 그런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했어. 하지만 너는 알아차렸지. 수진이는 부끄러워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박진우에게 건넸다. 제가 오늘 학교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아저씨한테 주고 싶어요. 박진우는 종이를 펼쳐보았다. 그것은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한 여자, 한 소녀, 그리고 한 남자. 그들 위로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게 뭐니?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제 소원이에요.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랑 저랑 그리고 아빠요. 하지만 제 진짜 아빠는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아빠를 그렸어요. 박진우는 갑자기 목이 메었다. 그는 이 작은 소녀의 소망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수진이는 단순히 가족을 원했다. 그리고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그는 자신도 같은 것을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화려한 인생에는 진정한 가족이 없었다. 그는 결혼했었지만 아이가 없었고 이혼한 지 오래되었다.
그의 인생은 일과 성공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수진아.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내가 소중히 간직할게. 수진이는 기쁘게 웃었고 민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박진우는 결심했다. 그는 이 두 사람을 도울 것이다. 단순한 자선이 아닌 진심으로. 민지 씨, 그가 말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지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치료비를 제가 부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수진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박진우가 말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회장님, 그건 너무 과분한... 아닙니다. 박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제가 수진이에게 빚진 것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부디 이것을 자선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단지 당신들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딸을 바라보았고 수진이의 눈에서 희망을 보았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저희는 자선이 아닌 존중을 원합니다. 물론입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민지 씨, 당신은 호텔에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제 회사에 복지 프로그램 관리자 자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건강해지면 그 일을 맡아주시겠습니까? 당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민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정말로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일에 필요한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삶을 통해 그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박진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때로는 학위보다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그날 저녁, 박진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인생은 항상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그는 성공, 부, 권력을 쌓아왔다. 하지만 오늘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성공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다. 수진이와 민지의 작은 아파트에서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집에서는 느끼지 못한 따뜻함을 느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사회 의장이었다. 박 회장, 의장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다. 당신이 호텔 청소부의 딸을 만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박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벌써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그 소녀가 내 목숨을 구했습니다. 난 그저 감사 인사를 전하러 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SK의 회장입니다. 이런 행동은 주주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갑자기 감상적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장이 말했다. 감상적? 박진우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단지 인간적인 것뿐입니다. 이사회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들의 문제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박진우는 수진이의 그림을 다시 꺼내 보았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는 오랫동안 그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성공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원했다. 그는 가족을 원했다. 다음 날 박진우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어제와는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더 결연하고 더 집중되어 있었다. 어제 있었던 일은 우리 회사의 보안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이사회 앞에서 선언했다. 경쟁사의 스파이들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행사에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박 회장, 이사 중 한 명이 말했다. 우리는 이미 보안 책임자를 해고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아니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박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문제는 우리의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만했습니다. 우리의 프로토콜은 7살 소녀가 발견한 위험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이사들은 불편하게 자리에서 꿈틀거렸다. 그들은 이런 박진우를 본 적이 없었다. 저는 전면적인 보안 개편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회의가 끝난 후 박진우의 비서가 그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기자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제 있었던 일과 당신이 호텔 직원의 딸을 만났다는 소문에 대해 질문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 노 코멘트라고 전해 박진우가 말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약속을 모두 취소해주게. 개인적인 일이 있어. 비서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오후 박진우는 다시 민지와 수진이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번에는
그가 직접 요리를 해왔다. 비록 서툴렀지만 그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불고기 요리법을 기억해냈다. 문을 두드리자 수진이가 열었다. 그녀는 박진우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박 아저씨 또 오셨네요. 그녀가 기뻐하며 외쳤다. 박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약속했잖아.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요리를 가져왔어. 그는 수진이에게 음식 봉투를 건네며 민지를 찾았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다. 민지 씨, 괜찮으세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그냥 오늘은 조금 피곤해서요. 회장님께서 또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약속했잖아요. 박진우가 말했다. 그리고 제 약속은 항상 지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박진우는 정기적으로 민지와 수진이를 방문했다. 그는 회사 일정을 조정하여 수진이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민지의 치료를 위한 최고의 의사를 찾아주었다. 서서히 그는 그들의 일상생활에 세우며들었다. 언론은 곧 이 독특한 관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재벌 총수, 평범한 청소부 가족과 특별한 유대 형성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과 온라인 매체를 장식했다. 일부 기사는 그의 행동을 칭찬했지만 다른 기사들은 그의 의도를 의심했다. 이미지 세탁인가 진정한 변화인가 라는 질문이 떠돌았다. SK그룹 내부에서는 더 큰 동요가 일어났다.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홍보팀은 위기관리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박 회장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진 것 같습니다. 한 이사가 회의 중에 말했다. 그가 갑자기 호텔 청소부와 그녀의 딸에게 집착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사가 덧붙였다. 그들은 박 회장이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기 시작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부회장인 강태우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박진우의 오랜 친구이자 조언자였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박진우의 사무실을 찾았다. 진우야, 그는 문을 닫으며 말했다. 우리는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박진우는 서류에서 눈을 들었다. 무슨 일이야, 태우? 이사회가 걱정하고 있어. 네가 갑자기 변했다고 생각해. 강태우가 솔직하게 말했다. 박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변하지 않았어. 그저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을 뿐이야. 그 소녀와 그녀의 어머니 때문에? 강태우가 물었다. 그들 덕분에. 박진우가 정정했다. 태우야, 넌 나를 오래 알았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잖아. 내 인생은 항상 일과 성공뿐이었어. 하지만 수진이가 내 목숨을 구했을 때 나는 깨달았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강태우는 친구의 얼굴에서 진실을 보았다. 그는 박진우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사회를 걱정하지 마. 강태우가 말했다. 내가 그들을 설득할게. 하지만 진우야, 조심해. 너는 이제 SK의 얼굴이야. 너의 모든 행동이 회사에 영향을 미쳐.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내가 이 일을 그만둘 수는 없어. 그들은 나에게 중요해. 그날 저녁 박진우는 민지와 수진이의 아파트로 향했다. 이번에는 작은 선물을 가져갔다. 수진이를 위한 책과 민지를 위한 따뜻한 스카프였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는 민지가 평소보다 더 지쳐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호흡은 거칠었다. 민지 씨, 괜찮으세요? 박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민지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냥 오늘은 좀 힘든 날이에요. 수진이는 조용히 엄마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박진우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수진아, 내가 오늘 새 책을 가져왔어. 같이 읽어볼까? 그가 부드럽게 제안했다. 수진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그녀의 눈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네, 좋아요. 그들은 함께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용기 있는 소녀에 관한 이야기였다. 수진이는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잠시 동안 그녀의 걱정은 사라진 것 같았다. 박진우는 그녀의 작은 손이 자신의 손 위에 얹혀 있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는 이 작은 소녀를 보호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느꼈다. 책을 다 읽은 후 수진이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박진우는 민지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민지 씨,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의사들이 뭐라고 했나요? 민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제 상태가 심각하다고 해요. 치료가 효과가 있긴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래요.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들은 제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해요. 박진우는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수진이는 알고 있나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너무 걱정할까 봐요. 그 아이는 이미 너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박진우가 진심으로 물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 제가 만약 수진이를 돌볼 수 없게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돼요. 그 아이에게는 다른 가족이 없어요. 박진우는 그녀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했다. 그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수진이를 돌볼게요. 내가 약속합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인가요? 회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것이 제가 바랄 수 있는 전부예요.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박진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수진이는 제 목숨을 구했고 그 아이는 제게 특별합니다. 저는 그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원합니다. 그날 밤 박진우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이의 법적 보호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줘. 만약 민지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가 수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다음 날 박진우는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다. 그는 SK그룹의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그것은 저소득층 가정과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사회 멤버들은 놀랐지만 그들은 이 프로그램이 회사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PR 활동이 아닙니다. 박진우가 발표 중에 말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웃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일원이며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회 덕분입니다. 회의실 뒤에서 일부 이사들은 속삭였다. 그가 정말 변했어. 이전의 박진우라면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강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친구가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변화였다. 그날 저녁 박진우는 다시 민지와 수진이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번에는 그가 직접 요리를 했다. 서툴렀지만 그는 김치찌개를 만들었다. 이거 아저씨가 만든 거예요? 수진이가 놀라며 물었다. 박진우는 부끄러운 미소를 지었다. 맛이 어때? 수진이는 한 입 맛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맛있어요. 아저씨가 요리도 할 줄 아시네요. 민지도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박진우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볼 수 있었다. 그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의 삶에 참여하고 있었다. 식사 후 수진이는 숙제를 하러 자신의 방으로 갔다. 박진우와 민지는 거실에 남았다. 회장님,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박진우가 대답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이에게 제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를 떠난 것이 결코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박진우는 목이 메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민지 씨, 당신은 괜찮아질 거예요. 최고의 의사들이 당신을 돌보고 있어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다. 네,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싶어요. 그날 밤 박진우는 홀로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거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예전에는 이런 풍경을 아름답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기억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외롭게 느껴지는지 깨달았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강태우였다. 진우야. 강태우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다. 안 좋은 소식이 있어. 누군가 네가 김민지와 그녀의 딸을 위해 법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언론에 흘렸어. 내일 아침 신문에 실릴 거야. 박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 소식이 결국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괜찮아, 태우. 나는 숨길 것이 없어.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진우야, 이것은 큰 스캔들이 될 수 있어. 사람들은 네가 왜 갑자기 낯선 여자와 그녀의 딸에게 이렇게 깊이 관여하는지 궁금해할 거야. 강태우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들은 낯선 사람이 아니야. 박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내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뉴스가 터졌다. SK그룹 회장, 호텔 청소부의 딸 후견인 되려 법적 절차 밟아 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주요 신문의 한 면을 장식했다. 소셜미디어는 추측과 루머로 가득 찼다. 일부는 박진우의 행동을 찬양했지만 다른 이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박진우는 그날 아침 일찍 민지에게 전화했다. 민지 씨, 뉴스를 보셨나요? 네, 봤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피곤하게 들렸다. 괜찮으세요, 회장님? 제가 괜찮은지 묻고 계세요? 박진우가 놀라며 물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수진이가 걱정됩니다. 기자들이 당신을 찾아올지도 몰라요. 우리는 괜찮아요. 민지가 대답했다. 수진이는 아직 학교에 있고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박진우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는 즉시 운전기사를 불러 민지의 아파트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몇몇 기자들이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을 무시하고 빠르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민지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걱정이 커진 그는 다시 문을 두드렸다. 민지 씨, 저예요. 박진우입니다. 그가 불렀다. 마침내 문이 열렸다. 민지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는 분명히 아파 보였다. 회장님, 그녀가 약하게 말했다. 죄송해요. 오늘은 좀... 그녀는 말을 마치지 못하고 갑자기 쓰러졌다. 박진우는 재빨리 그녀를 받아냈다. 민지 씨! 그가 소리쳤다. 민지 씨, 괜찮으세요?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응급실에 전화했다. 빨리 구급차를 보내주세요. 여기 여성이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는 동안 박진우는 민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약했지만 규칙적이었다. 그는 그녀가 의식을 잃었지만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신속하게 민지를 들것에 실었다. 그녀는 괜찮을까요? 박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이 대답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박진우는 구급차에 함께 타려고 했지만 그는 갑자기 생각났다. 수진이. 그녀는 곧 학교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는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제 운전기사가 병원까지 따라갈 겁니다. 그가 구급대원에게 말했다. 저는 그녀의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데리고 가겠습니다. 구급차가 떠난 후 박진우는 아파트에 남아 수진이를 기다렸다. 그는 어떻게 이 어린 소녀에게 그녀의 엄마가 병원에 있다고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확신했다. 그는 수진이가 혼자라고 느끼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녀 곁에 있을 것이다.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박진우를 보고 놀랐다. 그녀는 처음에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심각한 표정을 보자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박 아저씨, 무슨 일 있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박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수진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수진아, 너의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가셨어. 내가 너를 병원으로 데려갈게.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가 많이 아파요?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엄마를 살펴보고 있어. 박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는 수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힘을 주기 위해 손을 꼭 쥐었다. 자, 가자. 네 엄마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가 말했다. 그들이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수진이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박진우는 그녀의 강인함에 놀랐다. 6살 소녀가 이렇게 용기 있게 행동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수진아, 그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슬프면 울어도 돼. 수진이는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울면 안 돼요. 엄마가 항상 말했어요. 내가 강해야 한다고. 엄마를 위해서. 박진우의 가슴이 아팠다. 이 어린 소녀는 이미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었다. 하지만 때로는 강한 사람도 울 수 있어. 그게 약하다는 뜻이 아니야.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그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작은 몸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수진아. 내가 여기 있어. 그가 속삭였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즉시 민지가 있는 병실로 안내되었다.
박진우의 영향력 덕분에 그녀는 개인 병실에 있었고 최고의 의사들이 그녀를 돌보고 있었다. 민지는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창백했지만 의식이 있었다. 수진이를 보자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수진아, 우리 딸. 그녀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이는 엄마에게 달려가 조심스럽게 안겼다. 엄마 괜찮아요? 빨리 나아질 거예요. 민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엄마는 괜찮아. 그냥 조금 쉬어야 해. 박진우는 방 한쪽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는 담당 의사에게 다가갔다. 상태가 어떤가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심각합니다. 폐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수진이를 힐끗 보았다. 박진우는 이해했다. 상황이 좋지 않았다. 최고의 치료를 제공해 주세요.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박 회장님.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우는 수진이와 함께 병원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는 그녀가 조금이라도 먹게 하려고 애썼다. 수진아, 조금만 더 먹어보자. 너에게 힘이 필요해. 그가 격려했다. 수진이는 포크로 음식을 뒤적거렸다. 아저씨, 엄마가 정말 괜찮아질까요? 박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이 어린 소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녀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도 너의 엄마를 위해 기도하고 희망을 가져야 해.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매일 밤 엄마가 나아지기를 기도해요. 박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럴게. 그들이 병실로 돌아왔을 때 민지는 잠들어 있었다. 수진이는 조용히 엄마 옆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였다. 박진우는 병실 밖으로 나가 휴대폰을 확인했다.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있었다. 대부분은 회사와 언론에서 온 것이었다. 그는 모두 무시하고 강태우에게 전화했다. 태우야, 나 병원에 있어. 그가 말했다. 이유 알아. 강태우가 대답했다. 뉴스에서 봤어. 모든 채널에서 보도하고 있어. 재벌 총수, 아픈 청소부와 그녀의 딸 곁을 지키다라는 헤드라인이야. 언론은 신경 쓰지 마. 박진우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 씨의 상태가 좋지 않아. 내가 당분간 회사에 갈 수 없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진우야. 내가 여기 상황을 처리할게. 강태우가 대답했다. 너는 그들을 돌봐. 고마워, 태우. 박진우가 말했다. 아, 그리고 내 변호사가 가져온 서류들 있잖아. 그것들을 빨리 처리해줘. 수진이의 후견인 서류 말이지? 강태우가 물었다. 그래. 박진우가 대답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전화를 끊은 후 박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 상황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수진이를 돌볼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결심이었다. 그는 병실로 돌아갔다. 수진이는 엄마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작은 머리가 병상 위에 놓여 있었고 그녀는 여전히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박진우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그는 수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수진아. 그가 속삭였다. 약속할게. 다음 며칠 동안 박진우는 거의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병원 소파에서 잠을 자고 수진이가 학교에 가는 동안 민지 곁을 지켰다.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는 그녀와 함께 숙제를 하고 책을 읽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언론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보도했다. 어떤 기자들은 병원 밖에서 캠프를 치고 있었다. 하지만 박진우는 그들을 무시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민지와 수진이었다. SK그룹 내에서는 혼란이 계속되었다. 일부 이사들은 박진우가 회사를 무시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그들은 그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태우는 굳건하게 친구를 지지했다. 박 회장은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이사회에서 말했다. 그는 우리 회사를 20년 동안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이제 그가 우리의 지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병원에서의 5번째 날, 민지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 의사들이 병실로 달려들었고 박진우와 수진이는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다.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수진이가 두려운 목소리로 물었다. 박진우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엄마를 돕고 있어. 우리는 기다려야 해.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저를 떠날까봐 무서워요. 박진우는 그녀를 꼭 안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수진아, 약속할게. 1시간 후 담당 의사가 복도로 나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박 회장님, 그가 말했다. 김민지 씨의 상태가 안정되었지만 매우 약해졌습니다. 그녀는 당신과 수진이를 보고 싶어 합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진이의 손을 잡았다. 가자, 수진아. 그들이 병실에 들어갔을 때 민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녀는 매우 약해 보였지만 수진이를 보자 그녀의 눈이 밝아졌다. 그녀는 천천히 마스크를 내리고 미소를 지었다. 우리 수진이. 그녀가 속삭였다.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다가갔다. 엄마, 괜찮아요? 민지는 딸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조금 피곤해. 하지만 너를 보니 기분이 좋아. 그녀는 박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이 만났을 때 그는 그녀의 눈에서 부탁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부탁을 이해했다. 수진아, 민지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수진이는 기대에 찬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널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해. 민지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절대 잊지 마.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수진이가 대답했다. 그리고 민지가 계속했다. 박 아저씨가 너를 돌봐줄 거야. 그를 믿어도 돼. 그는 좋은 사람이야. 수진이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저를 돌볼 거잖아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물론이지, 우리 딸. 하지만 엄마가 병원에 있는 동안 박 아저씨가 너를 돌봐줄 거야. 그게 좋지 않니?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박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민지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박진우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박진우는 그녀의 다른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민지 씨. 수진이는 안전할 겁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산소 마스크를 썼다. 그녀는 지쳐 보였다. 수진아, 박진우가 말했다. 엄마가 좀 쉬셔야 해. 우리 잠시 밖에 나가 있자. 수진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엄마에게 키스하고 속삭였다. 사랑해요, 엄마. 빨리 나아요. 그들이 병실을 나온 후 박진우는 담당 의사와 이야기했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회장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지 씨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그녀의 폐 기능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습니까?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며칠, 아마도 몇 주, 그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진우는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진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복도 끝에 있는 자판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준비될 때까지 진실을 어떻게 말해줄지 고민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가 의사에게 말했다. 계속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는 수진이에게 걸어갔다. 뭐 마시고 싶니? 수진이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딸기 우유요. 박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 딸기 우유 하나 사줄게. 그는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딸기 우유를 골랐다. 그것을 수진이에게 건네며 그는 갑자기 이 작은 소녀가 곧 자신의 책임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는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지만 수진이가 그에게 미소를 지을 때 그는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여기 있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보호할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과 안정을 줄 것이다. 그것이 민지에게 한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의 폐는 너무 약해져 있었다. 박진우는 수진이를 위해 강한 척했지만 밤에 홀로 있을 때면 그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는 민지를 오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강인함과 딸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민지가 병원에 입원한 지 2주 후 그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에 박진우와 수진이가 함께 있었다. 수진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박진우는 민지에게 수진이를 잘 돌볼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민지의 마지막 말은 수진이를 향한 것이었다. 우리 딸, 너는 강하고 용감해.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할 거야. 그리고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수진이는 처음에는 충격으로 거의 말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박진우는 그녀의 상태를 걱정했지만 소아심리학자는 이것이 슬픔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례식은 조용하고 간소하게 치러졌다. 박진우는 민지의 동료들과 수진이의 선생님, 그리고 몇몇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했다. 그는 언론이 이 슬픈 순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장례식 내내 수진이는 박진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가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았다. 장례식이 끝난 후 사회복지사가 박진우에게 접근했다. 박 회장님, 그녀가 말했다. 저는 서울시 아동보호서비스의 이현주입니다. 수진이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표준 절차에 따라 이현주가 설명했다. 부모를 잃은 아동은 임시 위탁 가정에 배치됩니다. 우리는 수진이를 위한 좋은 가정을 이미 물색해 두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박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이미 수진이의 법적 후견인이 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지 씨도 이를 원했습니다. 이현주는 놀란 표정이었다. 회장님, 저는 당신의 의도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수진이는 저와 함께 있을 겁니다. 박진우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낯선 가정에 보내는 것은 그녀에게 더 큰 트라우마가 될 뿐입니다. 이현주는 망설였다. 회장님, 법적으로 박진우가 말했다. 저는 이미 긴급 임시 후견인 지위를 신청했고 판사가 승인했습니다.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현주는 서류를 검토한 후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매우 빠르게 처리되었군요. 그녀가 말했다. 수진이의 복지가 제 최우선 순위입니다. 박진우가 대답했다. 제가 그녀를 돌볼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지 씨의 명시적인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이현주는 수진이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박진우의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믿음이 있었다. 수진아, 이현주가 부드럽게 물었다. 너는 박 아저씨와 함께 살고 싶니?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 아저씨는 제 친구예요. 엄마가 말했어요. 박 아저씨가 저를 돌봐줄 거라고. 이현주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방문 조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심리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동 심리학자와의 정기적인 세션도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박진우가 동의했다. 수진이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우는 수진이를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갔다. 그는 이미 그녀를 위한 방을 준비해 두었다. 그것은 넓고 밝은 방이었고 그는 수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꾸몄다. 책장에는 다양한 책들이 있었고 벽에는 밝은 색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침대는 크고 푹신했으며 창문에서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보였다. 이게 내 방이에요? 수진이가 놀라움으로 물었다. 그래. 박진우가 미소를 지었다. 마음에 드니 수진이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너무 커요. 저는 이렇게 큰 방에서 자본 적이 없어요. 익숙해질 거야. 박진우가 말했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어. 벽에 그림을 그려도 돼. 수진이는 그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정말요? 엄마는 항상 벽에 그림을 그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박진우는 웃음을 터뜨렸다. 글쎄, 여기서는 괜찮아. 이것은 내 방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수진이는 처음으로 장례식 이후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작은 미소였지만 박진우에게는 큰 승리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박진우는 수진이가 잠들 때까지 그녀의 방에 머물렀다. 그는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그녀가 잠들자 부드럽게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잘 자, 수진아. 그가 속삭였다. 그가 방을 나오려 할 때 수진이가 갑자기 깨어났다. 박 아저씨, 그녀가 불렀다. 박진우는 돌아섰다. 응, 수진아. 엄마가 정말 다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박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대답하기 어려웠다. 그는 다시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았다. 수진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는 몸으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그녀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그리고 그녀는 항상 너를 지켜볼 거야.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엄마가 보고 싶어요. 박진우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나도 그래. 네 엄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 그녀는 너를 너무 사랑했어. 수진이는 그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민지를 잃은 이후 처음으로 보인 감정적인 반응이었다. 박진우는 그녀가 울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그녀를 꼭 안고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 괜찮아, 수진아. 그가 속삭였다. 슬퍼하는 것은 정상이야. 나는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마침내 수진이의 눈물이 멈췄을 때 그녀는 박진우를 올려다보았다. 아저씨는 저를 떠나지 않을 거죠? 절대로. 박진우가 단호하게 약속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수진아. 약속할게. 수진이는 안도의 표정으로 다시 누웠다. 그녀는 곧 잠들었고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이 조금 더 평화로워 보였다. 박진우는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로 갔다. 그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인생은 불과 몇 주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그는 7살 소녀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강태우였다. 어떻게 지내? 강태우가 물었다. 괜찮아. 박진우가 대답했다. 수진이가 방금 잠들었어. 넌 좋은 아버지가 될 거야, 진우야. 강태우가 말했다. 아버지. 박진우가 중얼거렸다. 나는 아직 그 단어에 익숙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강태우가 대답했다. 그런데 회사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이야? 박진우가 물었다. 이사회가 임시 CEO를 임명하자고 제안하고 있어. 강태우가 말했다. 그들은 네가 지금 개인적인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해. 박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이해해. 솔직히 말하면 나도 지금은 수진이에게 집중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강태우가 물었다. 일시적으로 물러나는 게 좋겠어. 박진우가 결정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야. 중요한 결정에는 여전히 참여할 거야. 그리고 수진이가 안정되면 다시 전적으로 복귀할 거야. 알겠어. 강태우가 말했다. 내가 이사회에 전달할게. 전화를 끊은 후 박진우는 다시 수진이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의 삶에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박진우는 일찍 일어나 수진이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요리에 능숙하지 않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다. 그는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 그리고 과일을 준비했다.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을 때 그녀는 놀란 표정이었다. 아저씨가 요리를 했어요. 그녀가 물었다. 박진우는 웃음을 지었다. 맛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어. 수진이는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맛보았다. 괜찮아요. 하지만 엄마가 만든 것보다는 맛이 없어요. 박진우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나도 알아. 하지만 연습하면 나아질 거야. 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저에게 요리하는 법을 조금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아저씨에게 알려드릴게요. 고마워, 수진아. 박진우가 말했다. 아침 식사 후 박진우는 수진이에게 계획을 설명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손님을 만날 거야. 이지원 선생님이라고. 아이들의 마음을 돕는 전문가야. 저의 마음을 돕는다고요? 수진이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박진우가 설명했다. 네가 지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잖아. 지원 선생님은 네가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줄 거야.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야.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오전 10시에 이지원 박사가 도착했다. 그녀는 40대 초반의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아동 심리학 분야에서 잘 알려진 전문가였고 법원에서 추천한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박 회장님. 그녀가 인사했다. 그리고 너는 수진이구나. 만나서 반가워. 수진이는 수줍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수진아, 지원 선생님과 너의 방에서 이야기를 나눠볼래? 박진우가 제안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지원을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다. 그들이 방에 들어간 후 박진우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다. 그는 초조했다. 이지원의 평가는 그가 수진이의 영구적인 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1시간 후 이지원이 수진이의 방에서 나왔다. 수진이는 방에 남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어떻습니까? 박진우가 즉시 물었다. 이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수진이는 놀라운 아이입니다. 그녀는 현재 상황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요. 물론 그녀는 슬픔과 상실감을 겪고 있지만 그녀는 또한 당신과의 새로운 생활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박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괜찮을까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서 이지원이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회복력이 강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박진우가 불안하게 물었다. 저는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지원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박 회장님.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녀를 진심으로 돌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녀도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진이를 만나러 올게요. 이지원이 말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당신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부모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 박진우가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지원이 떠난 후 박진우는 수진이의 방으로 갔다. 그녀는 침대 위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뭘 그리고 있니? 그가 물었다. 수진이는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한 여자, 한 소녀, 그리고 한 남자. 여자는 구름 위에 있었고 소녀와 남자는 땅 위에 있었다. 이건 엄마예요. 수진이가 구름 위에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이건 저예요. 그리고 이건... 그녀는 망설였다. 나니? 박진우가 부드럽게 물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는 하늘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저씨와 저는 여기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에요. 그렇죠? 박진우는 감동으로 목이 메었다. 그래, 수진아, 우리는 가족이야. 몇 주가 지나자 박진우와 수진이는 서서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갔다. 박진우는 회사 일을 줄이고 수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매일 아침 그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가능한 한 직접 데리러 갔다. 때로는 그의 비서나 새로 고용한 가정부가 그를 대신했지만 그는 최대한 자신이 직접 하려고 했다. 이지원 박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했고 수진이의 적응 과정을 돕고 있었다. 그녀는 수진이가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여전히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수진이는 점점 더 자신의 새로운 삶의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언론은 여전히 이 독특한 관계에 집착했다. 재벌 총수와 고아 소녀, 진정한 사랑인가 이미지 전략인가? 라는 헤드라인이 여전히 신문을 장식했다. 어떤 기자들은 박진우의 집 앞에서 캠프를 치고 있었고 수진이가 학교에 갈 때마다 사진을 찍으려고 했다. 박진우는 이 상황이 수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걱정했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녀는 원치 않는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지원 박사님, 그가 어느 날 상담 세션 후에 물었다. 이 모든 관심이 수진이에게 해로울까요? 이지원은 잠시 생각했다. 수진이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강합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에게는 안정과 일상의 평범함이 필요해요. 지나친 관심은 분명히 그녀의 회복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일시적으로 서울을 떠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지원이 제안했다. 당신에게 다른 집이 있나요? 좀 더 조용한 곳에 제주도에 별장이 있습니다. 박진우가 말했다. 하지만 수진이의 학교는 어떻게 하죠?
여름 방학이 곧 시작됩니다. 이지원이 말했다. 몇 주간 제주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수진이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새로운 환경,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나서요. 그리고 당신에게도 그녀와 더 깊은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박진우는 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다. 그래 볼게요. 고맙습니다, 박사님. 그날 저녁, 그는 수진이에게 제안했다. 수진아, 여름방학에 제주도에 가면 어떨까? 내가 거기에 집이 있거든. 바다도 볼 수 있고 한라산도 있어. 수진이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요? 저는 한 번도 제주도에 가본 적이 없어요. 엄마는 항상 언젠가 저를 데려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럼 결정된 거네. 박진우가 미소를 지었다. 다음 주에 떠나자. 다음 주 그들은 박진우의 전용 제트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다. 수진이는 비행기를 타는 것이 처음이었고 그녀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구름에 매료되었다. 우와, 구름 위에 있어요. 그녀가 흥분해서 외쳤다. 여기서 엄마가 우리를 볼 수 있을까요? 박진우는 잠시 생각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네 엄마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들이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는 바다를 보고 더욱 흥분했다. 박진우의 별장은 한적한 해변에 위치해 있었고 그곳에서는 푸른 바다와 한라산의 장관을 볼 수 있었다. 여기가 정말 아저씨 집이에요? 수진이가 놀라움으로 물었다. 그래. 박진우가 웃음을 지었다. 이제 내 집이기도 해. 별장은 넓고 현대적이었지만 서울의 펜트하우스보다 더 따뜻하고 가정적인 느낌이 있었다. 나무와 돌로 지어진 이 집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수진이는 즉시 자신의 방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밝은 색상으로 꾸며진 아늑한 방이었고 창문에서는 바다가 보였다. 아저씨, 이 방이 정말 좋아요. 그녀가 기뻐하며 말했다. 다행이구나. 박진우가 미소를 지었다. 자, 이제 수영복으로 갈아입자. 바다에 가보자. 그날 오후 그들은 해변에서 시간을 보냈다. 박진우는 수진이에게 수영을 가르쳤고 그들은 모래성을 만들었다. 수진이의 웃음소리는 박진우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저녁에는 박진우가 직접 요리를 했다. 그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수진이의 지도 아래 그는 간단한 된장찌개를 만들었다. 맛있어요, 아저씨. 수진이가 감탄했다. 아저씨가 요리를 정말 잘하게 됐어요. 박진우는 웃음을 지었다. 그건 모두 내 덕분이야, 내 작은 선생님. 식사 후 그들은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제주도의 밤하늘은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로 가득했다. 저기 별들이 정말 많아요. 수진이가 경외감으로 말했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에서는 빌딩과 불빛 때문에 별을 잘 볼 수 없어. 하지만 여기서는 하늘이 더 가까이 느껴져. 엄마도 저기 어딘가에 있을까요? 수진이가 문득 물었다. 박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럴 수도 있어. 어쩌면 네 엄마는 가장 밝은 별이 되어 너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지. 수진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안녕, 엄마. 저는 괜찮아요. 박 아저씨가 저를 잘 돌봐주고 있어요. 박진우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진이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들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아저씨, 수진이가 마침내 말했다. 저는 아저씨를 정말 좋아해요. 나도 너를 정말 좋아해, 수진아. 박진우가 진심으로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우는 일찍 일어나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서울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깨달았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강태우였다. 어떻게 지내? 강태우가 물었다. 놀랍도록 좋아. 박진우가 대답했다. 여기는 정말 평화로워. 수진이도 즐거워하고 있어. 다행이네. 강태우가 말했다. 그런데 뉴스 봤어? 아니, 여기 온 이후로 뉴스를 보지 않고 있어. 박진우가 말했다. 무슨 일이야?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강태우가 설명했다. 네가 완전히 회사를 떠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그리고 일부 이사들은 네가 더 이상 회사를 이끌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박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아직 은퇴할 생각은 없어. 단지 지금은 수진이에게 집중하고 있을 뿐이야. 알아. 강태우가 말했다. 하지만 이사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곧 서울로 돌아와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야 할 것 같아. 언제? 박진우가 물었다.
다음 주 목요일 강태우가 대답했다. 연례 주주 총회야. 네가 없으면 정말 나쁜 신호를 보내는 거야. 박진우는 잠시 생각했다. 알겠어. 수진이와 함께 서울로 돌아갈게. 하지만 회의 후에 다시 제주도로 올 거야. 우리는 여기서 여름을 보낼 계획이야. 그게 좋겠어. 강태우가 동의했다. 그리고 진우야, 넌 지금 행복해 보여. 박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나는 행복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수진이는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이야. 전화를 끊은 후 박진우는 수진이가 아침 식사를 위해 부엌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잠옷 차림이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좋은 아침 수진아, 그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녀가 하품을 하며 대답했다. 오늘 뭐 할 거예요? 오늘은 한라산에 가보는 게 어떨까? 그가 제안했다. 그리고 수진아, 다음 주에 하루 정도 서울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 수진이의 얼굴이 약간 실망스러워 보였다. 그럼 저는 여기 혼자 있어야 해요? 아니, 물론 아니지. 박진우가 재빨리 대답했다. 너도 나와 함께 갈 거야.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바로 다시 여기로 돌아올 거야. 수진이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알았어요. 저는 아저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나도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수진아. 박진우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들은 그날 한라산을 등반했다. 물론 정상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중간 지점까지 올라가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했다. 수진이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다양한 꽃과 곤충들을 가리키며 질문을 쏟아냈다. 아저씨,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이 벌레는 뭐 하는 거예요? 저기 저 새는 뭐예요? 박진우는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그는 수진이의 호기심과 학습 의욕에 감탄했다. 그녀는 정말 똑똑한 아이였다. 산에서 내려온 후 그들은 근처 마을의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것은 관광객들이 거의 없는 현지인들이 주로 가는 곳이었다. 아저씨, 수진이가 갑자기 물었다. 저는 언제까지 아저씨와 함께 살 수 있어요? 박진우는 놀랐다. 무슨 말이니? 수진아, 너는 계속 나와 함께 살 거야. 정말요? 그녀가 확인했다. 영원히요? 그래. 박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내 법적 보호자야. 그리고 곧 나는 네 아버지가 될 거야. 법적으로. 아버지요? 수진이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응.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너를 입양하고 싶어. 그러면 나는 법적으로 네 아버지가 되는 거야. 네가 괜찮다면 말이야. 수진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럼 제 이름이 바뀌나요? 그럴 수도 있어. 박진우가 설명했다. 하지만 그건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할 거야. 네 의견이 중요해. 수진이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저는 엄마의 성을 간직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저씨의 딸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두를 필요 없어. 박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야. 수진이는 미소를 지었다. 네, 아저씨. 며칠 후 그들은 제주도의 다른 명소들을 방문했다. 그들은 성산 일출봉에 올라가 바다를 내려다보았고 용두암에서 용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진이는 모든 것에 흥미를 보였고 박진우는 그녀의 호기심과 열정에 감탄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해변에서 일몰을 감상하고 있었다. 수진이는 조개 껍데기를 모으고 있었고 박진우는 모래 위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저씨, 보세요. 수진이가 특별한 조개 껍데기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외쳤다. 그녀가 달려오다가 갑자기 넘어졌다. 그녀는 즉시 울음을 터뜨렸고 박진우는 서둘러 그녀에게 달려갔다. 수진아, 괜찮아?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수진이는 무릎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고 약간의 피가 나고 있었다. 아파요.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박진우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괜찮아, 수진아. 집에 가서 치료해 줄게. 그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 부드럽게 상처를 씻고 반창고를 붙여주었다. 그는 수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이제 괜찮니?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마워요, 아빠. 박진우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그를 아빠라고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의 가슴은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 찼다. 천만의 수진아.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날 밤 수진이가 잠든 후 박진우는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다.
불과 몇 개월 전 그는 오직 사업과 성공만을 생각하는 냉혹한 기업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7살 소녀의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것은 그가 이룬 모든 사업적 성공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 수진아, 그가 별들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네가 내 인생에 들어와 정말 고마워.